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까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도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격돌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저녁이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마지막 퇴근을 하게 되죠. 퇴임 연설에 그간의 소회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지난 대선의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는데요. 그리고 용산 집무실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청와대도 내일 정오에 개방이 되죠. 자, 그런데 빅 이벤트가 또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결국 인천 계양 을에,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대선 2라운드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게 됐는데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뉴스의 흐름을 오늘도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10년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취임식 하루 남았습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과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늘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이 시간이 되면요, 무슨 밤새 눈이 쌓인 것처럼 뉴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열심히 분석의 삽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오늘 드디어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네. 퇴임 연설은 미리 공개가 됐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았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통합, 그리고 차기 정부를 향한 응원, 이런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앞에서 퇴임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 그러면서 이 차기 정부를 향해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특히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고를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 힘차게 전진할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요. 평화, 이건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다.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5년간의 소회를 담았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평가하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렇죠. 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 가지 굵은 줄기를 이렇게 뽑습니다. 일단은 네. 국정농단,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코어의 이제 위기를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위기까지 갔던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쟁 위기까지 갔던 이제 한반도 상황을 반전시켜서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진전을 시켰다. 그래서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까지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산불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코로나19죠. 이런 어떤 위기 상황 때 국가 역량을 집중을 해서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이제 애썼다. 그리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격을 좀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같은 새로운 외교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모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내로남불 문제로 인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이제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양쪽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과 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임기가 끝나고 사실은 오늘 자정까지예요. 군 통수권이 네. 이 빈틈없이 자정을 기점으로 이제 전임자에서 후임자에게로 이제 이관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퇴근은 6시에 하지만 사실은 모든 직무를 다 내려놓는 건 아닌데, 네. 자, 마지막 날이면 보통 저 같으면은 스케줄 다 비우고 쉬고 회고하다가 나갈 텐데 오늘도 일정이 바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만날 예정이고요. 또 왕치산 중국 국가부수석도 만납니다. 네. 이런 일정들까지 예정돼 있고, 이걸 마치고 6시가 되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지막 퇴근길에 나서게 되는데요. 김정숙 여사와 관저를 출발해서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 분수대까지 걸어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앞에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아요. 이 퇴근길을 마중하러 나온 시민에게 인사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탁현민 비서관이 방송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퇴근길에 깜짝 이벤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 작가님 뭡니까? 제가요? 네. 그거 약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이거 알면 탁 안 될... 비서관하고 친분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전화번호는 있는데 제가 굳이 또 통화해서 그걸 물어보기는 좀. 네. 톱을 해야죠. 톱을. 엠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궁금합니다. 네. 뭐 6시 이후에 드러나겠죠. 네. 깜짝 이벤트도 있다. 예, 그리고 뭐 서울 시내 모처로 자리를 옮겨서,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이 자는 건, 거기서 머무는 건 이 어젯밤으로 끝났으니까요. 네네. 모처로 자리를 옮겨서 국방부 등과 연결된 한 라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에도 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날 퇴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다음 날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서울에서 1박 했는데 근데 이제 사저가 그분들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사저가 그렇죠. 경교동 예. 상도동이었고 네.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셔야 되니까 오늘 어디서 주무시나요? 일단 지금 서울 내에 모처라고만 청와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호텔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저가 아닌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이제 의미를 좀 갖게 됩니다.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서울역을 떠나서 양산 사저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2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불러봤는데, 네. 자, 이제 자정이 되면 사실 대통령인 거죠. 그렇습니다.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네. 내일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 선서를 하는 거고. 뭐 이 내일 0시, 그러니까 10일 0시가 되면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를 시작하는 거고요. 특히 요즘에 최근 들어서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판단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임기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로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바로 임기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 스타일은 많이 다른 두 분인데 어쨌든 오늘 잠 못 이루는 밤을 각각 다른 이유로 네. 보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퇴임의 모습과 내일 취임의 모습을 잘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일 취임식 국회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일 11시에 열리고요.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네. 사실은 취임 행사가 이 내일 0시에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 대통령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로 시작이 되고, 뭐 이때부터 당선인에서 대통령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내일 취임식에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차를 타고 연단까지 가는 게 아니라 국회 앞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네. 예상이 되고, 취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대신해서 김윤옥 여사, 또 전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 고 노태우 씨의 큰딸 노소영 씨가 참석을 하고,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와 최태원 회장이
마주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좀 눈에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와 함께 취임 준비가 선정한 국민 9천여 명과 일반 국민 2만 4천 명 또 여기다가 더글러스 M.O.F.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배우자 또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하야시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외빈 300여 명 이렇게 해서 모두 4만 1,000명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취임식에서 무대 좌우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서 청와대 개방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그 지금 뭐 참석자 몇몇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네네. 누가 참석하는지를 보면 뭐랄까요 좀 이제 한국 현대사의 어떤 파고가 느껴지는 그러네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이제 참석을 하고 대부분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을 대신하거나 네. 뭐 전 독재자들의 이제 가족들이거나 네.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다 타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교적인 상황을 이제 최근에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외교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를 보면 좀 눈에 띄는 것이 보통은 이제 한국 대통령의 그 취임식 정도 되면 부통령이 직접 참석하거나 혹은 이제 부통령의 배우자 네네. 정도가 미국 같은 경우에 참석하는 경우 혹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미국 부통령의 배우자가 이제 남성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게 좀 이색적이고 세컨드 젠틀맨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르더군요.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전에 그 대통령 취임식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상당히 고위직을 보낸 셈이 됐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 참석을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시진핑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왕치산 부주석의 어떤 정치적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제 부주석급을 보낸 거는 뭐 이전의 대통령 취임식 때하고는 좀 달라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네. 중국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어떤 구애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다. 이걸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요. 자세한 내일 행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2부 처음에 10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에게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소통이다. 국회 경내를 180m 걸어서 연단에 오른다. 네. 국내외의 이제 내빈들이 4만 명이 넘게 모여요. 네. 내일 이제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취임식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갔더니 정말 의자가 빽빽히 놓여 있어서 하나씩 다 세워볼까 하다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말았는데 시간이 남아 도시나 봐요. 4만 개가 맞는지 굳이 그걸 왜요? 내일 너무 많더라고요. 내일 여의도는 엄청난 교통 체증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우 기자님 일찍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길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이슈가 오늘 또 빅 이슈예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시작됐습니까? 네, 오늘 10시에 딱 맞춰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그래요? 정회가 됐습니다. 정회예요? 네, 정회가 됐고 지금 뭐 점심시간이니까 정회가 됐고 오후에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자료 제출 요구 아니면 여야 공방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말만 오가다가 정회가 됐고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말까지 했어요. 선서하고 인사말까지 했는데 그 뒤로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사말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네. 검수완박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민주당 의원들이 옳았구나 하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지금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을 꺼내는 거는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한동훈 후보자와 이해관계자다. 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오늘 인사청문회 쉽지 않겠다 싶은 오전 상황이긴 했습니다. 지금 계속 네. 속보 자막을 보면 사과하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네,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사과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뭘 사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쓴 거. 이건 여야 간에 이게 합의된 발언도 아니고 네네. 명칭도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통과된 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데 네네. 보안 수사권, 직접 수사권도 남아 있고 어떻게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법무장관 후보자가 쓸 수가 있냐?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했군요. 네, 오늘 인사말에서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거기다 사과하고 시작해야 된다. 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니 검수완박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쓰고 있는데 네. 왜 법무장관 후보자가 못 쓰는 용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강욱 민주당 의원 지금 청문위원 들어가 있는데 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척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른바 채널A 사건, 네네.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최강욱 후보 그 지금 위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 아니냐? 재판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자는 무죄의 취지의 얘기가 나왔고 네네. 혐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피의자가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이 과정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제척해야 된다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해관계 없다라고 최강욱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민감한 신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의 본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칼을 갈고 많이 준비했을 거는 한동훈 후보자 딸의 그 입시 관련된 의혹들 네네. 가능성이 크다는 건 누구나 예측을 하고 그게 있는데 최근 보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론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지금 네네네. 일종의 이제 초반 기싸움만으로 오전 시간을 다 보낸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아마 오늘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겨서 계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도 차수를 변경해서 계속 이어가서 새벽까지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퇴근길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지만 아까 다 얘기했지만 자정을 기점으로 군 통수권이 네. 전임자에게서 후임자에게 넘어가는 게 오늘 자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이죠. 근데 그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면 이거 참 지금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또 질의할 수가 있겠네요. 하루 사이. 자, 그렇네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 것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딸 스펙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왔고 네. 사실 검수완박도 다뤄지리라 그렇습니다. 예상됐던 이슈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들이 많은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기흥동탄 나들목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4km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3km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면으로 상주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처리는 됐지만 선산 나들목부터 낙동분기점까지 3km 여파는 남아있고요. 이후로 장현터널 부근에서 괴산나들목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안산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여파받고 있고요. 이후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6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내촌나들목 부근에서 4km 정체인데요. 작업 여파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좀 미리 보는 이렇게 이제 하고 이슈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분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반대 입장은 여러 차례 피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건 당연히 업무 상황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들이 쏟아질 거고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르니까 격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검사 시절에 벌어졌던 문제들도 또 민주당에서 질의를 할 텐데 최근 것부터 보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된 이후에 별반 나오는 게 없었는데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이게 외제차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요 정도가 있었는데 딸의 스펙 쌓기 이슈가 네. 갑자기 쏟아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겨레 보도인데요. 한 후보자의 딸이 사회과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SSRN에 올린 그 논문 문서 정보에 지은이로 이게 영어로 벤슨이라고 시작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은이의 이게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재진에서 벤슨을 추적했고 벤슨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노련한 대필 작가라고 소개한 케냐인이다. 네. 고스트 라이터라고 영어로 고스트라이터, 써놨죠. 유령 작가라고 부르죠. 대필 작가를. 논문과 과제를 의뢰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예요. 야, 그럼 확인돼 있는 논문을 거예요. 대신 써주는 작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벤슨의 SNS 메신저를 통해서 한 후보자의 딸이 취재진이 보냈습니다. 논문을 보내면서 아니 문서 정보에 당신 이름이 나오는데 당신이 직접 작성한 거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벤슨이 2021년 11월 초에 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답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 문서 목록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봤더니 이 사진에는 국가 부채 그리고 이 국가 부채에 관련된 코멘트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걸 보고 아니 왜 이 문서를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가 부채에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을 여기에 등록해 놓은 겁니다. 한 후보자의 딸이. 네. 결국에는 이 벤슨이 대필 작가고 또 물어봤더니 그 목록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 파일을 찍어서 보내줬다. 그러면 이 대필을 한 거 아니야?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했노라 한 얘기가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취재진이 더 깊게 딥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례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취재비가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한겨레에서는 이 자사 이제 규정상 그 못하기 네네. 때문에 그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 측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필이 아니다. 온라인 첨삭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런 논문 이런 것들이 입시나 이런데 사용한 적도 없고 또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대필은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이름을 진짜 쓴 사람 이름은 감추고 네. 다른 타인의 이제 명의로 내는 거. 고스라이터죠. 예, 말 그대로. 첨삭 지도라는 거는 이제 제가 썼어요. 그리고 임 작가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네. 이제 빨간 펜으로 네네네. 이렇게 좀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첨삭이에요. 임 작가님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이거를 주말 동안에 이제 계속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좀 일종의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소위 이제 벤슨이라고 한겨레에서는 앞에 그 퍼스트 네임이라고 하죠. 이제. 네네. 이름만 따가지고 이제 나머지 가렸는데 네. 아주 쉽게 추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풀네임은 벤슨 마타라 마가티. 어렵네. 그러니까 예. 미들네임까지 있어요. 네네네. 중간 이름까지 다 해서. 근데 이런 이름의 작가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스트라이터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준다. 논문 써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가 얼마다 이런 네. 게 나오는 페이지도 있을 정도로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자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문서 파일을 그 사람이 찍어서 보낸 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2021년 11월 3일에 작성한 국가 부채라는 문서 파일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 날 11월 4일에 작성된 국가 부채 나머지 부제로 코멘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코멘트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작성을 해서 이 케냐 사람한테 보내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첨삭 지도로 받아서 코멘트 파일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명확하게 증명을 하려면 그 각 문서 파일 사이에 이제 문서 정보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겨레가 밝혀낸 문서 정보에는 작성자가 벤슨 마가티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거 말고 문서 정보에 최초 작성일이 11월 4일보다 앞에 있는 네. 그러니까 최초 문서로 보이는 한동훈 후보자 딸의 문서 정보가 문서를- 공개가 되면 아무 그렇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첨삭 지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남는 의문은 뭐냐면 이 케냐에 살고 있다는 고스트라이터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 그러게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네. 굳이 영어 문서의 첨삭 지도를 왜 케냐에 살고 있는 뭐랄까 경력도 불분명한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겨야 했는가.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이 다니고 있는 체드윅 스쿨이라는 학교는 네. 한 학기에 수업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국제학교죠. 국제학교죠. 그리고 국제학교 내에는 이런 식의 첨삭 지도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교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글쓰기 지도만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경험도 많고 학위도 있고 커리어도 좋거든요. 근데 왜 학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한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케냐에 있는 고스트라이터를 접촉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케냐 사람과의 문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뭐 이제 한 후보자 딸의 사촌들과 연동이 돼 있는 일종의 스펙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문 작성 등을 통해서 이제 스펙을 같이 좀 쌓아 올리는 과정을 거쳤던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국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들이 주말 동안에 또 제기한 추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지금 하나는 이제 대필 작가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자의 딸, 그런데 그 외에 뭐 사촌, 외사촌, 이종 사촌 네. 등과 이른바 스펙 공동체가 존재했다. 이런 보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씨,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딸 한 씨의 이모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지역에서 SAT, 그러니까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관련된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네네. 있다고 알려지고 입시 있는데 학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 큰딸 최모 씨 그리고 다른 사촌들 포함해 가지고 이 논문도 같이 쓰고 또 이 팬데믹 타임즈라는 이게 뭐 진 씨가 주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뉴스와 정보를 소개하는 영문 매체를 한 후보자의 딸과 이 진 씨의 두 딸, 검찰 출신 외삼촌 아들 등 사촌들이 뭐 설립자 아니면 편집장 이렇게 구성돼서 활동해가지고 이른바 스펙 공동체를 구실을 거기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한 씨는 국제학교 다니고 사촌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난해 2월 16일 그러니까 진 씨의 큰딸 최모 씨와 동생들 4명이 이게 지난해 2월에 14쪽짜리 논문을 냈어요. 이것도 똑같은 학술지입니다. ABC 리서치 얼럿이란 이곳에 등록을 한 그런 논문인데 시위에서 SNS의 영향과 영향 역할과 영향 연구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논문을 함께 쓴 4명이 진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팬데믹 타임즈 소속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뭔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특히 이 진 씨의 큰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치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도움이 돼서 입학한 게 아니냐. 그리고 한 씨도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스펙을 만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 썼다는 논문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 논문을 역시 또 한 씨가 쓴 걸로 또 등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논문을 만들어서 어디 전화를 게재하는 형식으로 스펙을 만들고 그 스펙에 기반해서 이제 미국 대학 입시를 치르는 준비를 했던 게 아니냐. 라는 게 지금 이제 제기되는 의혹인데요. 실제로 지금 박정희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진 씨, 그러니까 이모의 큰딸이죠. 네. 이모의 큰딸 같은 경우는 그런 스펙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소위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의 치의대에 이제 진학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 씨도 이 비슷한 과정을 밟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제일 지금 이제 국내 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한 씨나 혹은 그 사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약탈적 저널에 이 기고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오픈 액세스 저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자 쪽에서는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서 아무나 뭐 검증 과정 없이 그냥 논문을 네. 올리면 실어주는 거라서 이건 고등학교 그냥 과제물을 에세이 수준으로 올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명확한 해명이 아닌 것이 기본적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할 때는 저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저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술지고요. 학술지에 올리는 모든 글은 본인이 그걸 에세이라고 주장하든 학교 과제라고 주장하든 일단 논문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는 의미인데 아무나 올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학문적 성과들을 다 모아놓고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누구나 학문적 성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공유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네. 가난해도 학문적 그 저널에 올라 있는 그 글들을 읽을 수 있게 열어놓자라는 의미인 거지 아무나 올리는 게 오픈 액세스 저널이 아니고요. 유수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들은 우리가 아는 네이처라든가 그렇습니다. 다 유료 DB들이거든요. 아까 이제 케냐 사람이 그 썼다는 그 글도 SSRN이라고 사회과학 관련된 오픈 액세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학계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오픈 액세스 저널하고 약탈적 저널은 전혀 다른 거다. 두 개가 이제 장르상으로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기고가 쉽게 돼 있으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학계에 물을 흐리는 용도로 쓰는 게 약탈적 저널인데 한 씨를 비롯해서 그 사촌들이 올린 거는 약탈적 저널인 거라서 학계를 오염시키는데 일종의 일조를 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은 한 후보자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학계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몇 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초미의 관심이니까 아마 밤늦게까지 계속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다룬 이야기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와 공방이 이어지겠죠.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뿐. 네. 그럼 지금 대행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추경호 지금 부총리가 네. 뭐 사실 임명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가 12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뭐 며칠 시간이 있긴 한데 그 안에 장관을 어느 정도 임명해서 갈지 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수가 모자란다고 되면 이 문재인 정부에 남아 있는 장관을 또 몇 명 네네. 참석시켜서 진행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문발차는 느낌으로 국무회의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에휴, 어느 정부나 처음에는 이러한 이제 좀 애매한 밀당이 네. 적어도 뭐 한두 주에서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일 것 같은데, 자, 누구를 임명하고 누가 낙마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선인 쪽에서는 일단 네. 낙마한 김인철 전 후보자 외에는 다 임명 간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정호영, 이상민, 원희룡, 박보균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오늘까지 재송부해달라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20일 안에 경과보고서 내야 된다. 이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뭐 4일, 5일, 3일 다 이제 지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이 당선인 측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송부 요청 아니면은 뭐 다시 여러 가지 정치적 논의도 할 수 있겠지만 재송부 요청을 10일 이내에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 임명을 강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뭐 그 취임식까지는 우리가 쭉 지켜볼 일이 많아서 다루기 쉽지 않은데,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 드디어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고, 조금 늦게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결국 이제 네.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 공식화했어요. 어제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양 그 지역구에서 계양산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네. 열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이미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 전략 공천을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만 하면 곧바로 후보가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 인수위원장이죠 이제. 네네.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경기 분당 갑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 선언을 어제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원래는 이제 분당 갑에 출마 선언을 이미 해놓고 있었던 박민식 전 의원이 있었는데,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를 오늘 포기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 쪽으로 단수 공천 내지는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는 인천시장 선거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도 위촉이 됐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 전체와 이제 본인이 연동되는 거고요. 네.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 선거를 또 본인이 책임져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일종의 크로스 카운터를 이제 날리게 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대선 2라운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안타깝게 또 지난 주말을 보내면서 좀 이른 나이에 배우 강수현 씨가 별세를 했고요. 또 오늘은 시인 김지하 씨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향년 81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회수 작가와 더불어서 참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또 세상을 뜬다,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 김지하 선생은 어제 별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취임식에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7554님 디저트송 015B의 이젠 안녕 신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이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깨 너머로 또는 귀동냥으로 한글을 깨끗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어깨 너머는 남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듣거나 함을 뜻하고요. 귀동냥은 어떤 지식 따위를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학습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 등을 얻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동냥이란 단어는 거지나 동양아치가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일 또는 그렇게 얻은 돈이나 물건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눈동냥이 있는데요. 곁에서 얻어보는 일을 뜻합니다. 눈동냥, 귀동냥이란 관용구도 있는데 이것은 주위나 곁에서 지식 따위를 얻어보고 얻어들어 갖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글동냥이나 젖동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글동냥은 글을 어깨 너머로 배우는 일이고요. 젖동냥은 젖먹이를 기르기 위해서 남의 집으로 젖을 얻으러 다니는 일을 말합니다. 참고로 동냥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관용구로 동냥가다 또는 동냥 보내다가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손을 놀리기 싫어하는 사람을 타박하는 말인데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 그 아이는 귀를 동냥 보낸 모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생에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 동안 볕을 가리던 비구름이 걷히고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턴 다시 낮더위가 느껴지겠는데요. 어제 한낮에도 18도로 선선했던 서울이 오늘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춘천이 26도, 대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내륙은 아직 구름이 끼어있는 가운데 광주 23도, 대구 21도 안팎으로 예보돼 있고요. 강릉은 22도, 포항 18도, 부산 19도 등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지만 자외선은 동쪽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3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수요일은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도 2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내륙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서서히 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하겠습니다. 해상에도 동해남부 먼바다,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으로 강풍이 불면서 물결이 3m에서 최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2.6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퇴임 연설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한 것이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조국법과 한동훈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열린 첫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단계부터 비협조적 방해로 일관한 청개구리 같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대선에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의 도 넘은 발목 잡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 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자, 바로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식 하루 전날인데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일정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순조롭다.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취임식 준비만을 위해서 2달을 달려오셨습니다. 네. 소회가 특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이건 법령에서 치러지는 국가의 최고 행사인데, 네. 예, 한치의 실수도 또는 차질이 빚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또 그런 실수나 차질이 빚어지면 만회가 불가능한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긴장을 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나 최선을 성실한 노력으로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많은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 하루만 잘 넘기면 성공적인 취임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 마쳐야 긴장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게 10년 만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엔 취임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자, 이번 취임식의 컨셉과 메시지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려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진정한 국민이 편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 취임식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네, 이 컨셉에 맞게 취임사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컨셉과 조화를 이루는 취임식 컨셉을 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떼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네. 아마 윤석열 당선인과 취임식 관련해서 직접 소통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진행 사항 보고도 드렸고 네. 당선인께서도 이번에는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기조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취임식 준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의 취임식하고는 조금 색다른 국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취임식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과의 소통에 방점이 있다. 당선인도 주문하셨다 그러셨는데요.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 정문에서부터 본관 앞 연단까지 걸어간다. 요거 이제 보도가 많이 됐고요. 예. 지금 최초로 돌출 무대가 설치돼 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래서 돌출 무대 보고 제가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시나 궁금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대통령 취임식은 후보 연설이나 선거운동과는 달리 좀 근엄한 네. 후보 취임식이기 때문에 어바컷은 주문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문을 하시지도 네. 안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임식 장소까지 걸어갈 때 뭐 이게 한 4만 명 이상 모인다 그러죠. 예. 경호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미 펜스를 다 치고 있고 또 경호관들이 요소요소에 국민과 함께 지금 착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컨셉에 맞게 메시지가 준비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취임사가 아직 최종 탈고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선인 즉 대통령 5년간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저희들도 기울였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계속해서 수정, 가필, 보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는 아마 이제 탈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네. 그래야 또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네네. 하지만 당선인이 마지막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취임사에 담길 좀 핵심적인 메시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동안에 후보께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셨던 내용, 즉 자유, 시장경제, 인권, 공정, 연대의 기반 속에서 국민과 함께 다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취임사가 지금 전개가 될 건데요. 네. 국제사회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선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 취임식에 참석할 전직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유가족에 대한 관심도 항상 높은데요. 지금 이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 이름들은 보도가 많이 됐고,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참석 여부, 이 결론은 난 건가요? 예. 현실적으로 이 장거리 이동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건강 상태에 계셔가지고. 네네. 초청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참석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를 해달라는 취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셨다는 말씀도 위원장님이 일전에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불참하는 분도 계시고. 자, 취임식 하면 이제 항상 또 외교사절이 누가 오느냐 이게 화제인데요. 지금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가주석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 자, 역대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중국 인사로는 최고위직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외교적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한중 관계의 정진과 발전을 상상하고 그런 상징적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격을 달리한 사절을 보내신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네, 대단히 환영을 하시는 입장이다. 자, 중국은 그렇고요. 이번 취임식에 또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 것인가 했는데 이제 불참하고 대신에 이제 총리 특사 자격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이제 온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 새 대통령 당선으로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일본의 기존의 입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깊은 접촉과 소통을 하겠다 하는 취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이 직접 우리 한국을 찾는 것은 2018년 이후에 약 4년 만에 지금 처음 일이기 때문에 관계
우리 정부 대표자들과 접촉을 하고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좋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좋은 기회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우리가 유명 인사나 셀럽의 참석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자, 그 오징어 게임 세계 1위를 찍었던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거기에 깐부 할아버지로 등장해서 대화제가 됐습니다. 오영수 배우,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 취임식 초청 인사들을 좀 몇몇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 일일이 여기서 다 건명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역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큰 성취를 이루고 또 헌신과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신 분, 또 나라를 빛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본인의 신청도 받고 초청도 받고 저희들이 발굴도 하고 그래서 한 70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중에서 또 상징성이 있는 한 20분을 직접 취임식장 연단 밑에서 대통령 4분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취임식, 국민 속에서 집행하는 국정, 이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문화예술계 인사뿐 아니고 내일 다양한 또 얼굴들을 볼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요 대목은 조금 이제 위원장님 그 공격도 받고 그러셨던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보도를 보면 취임식에 뭐 얼마의 비용을 쓰느냐 이런 얘기 많이 보도됐었고요. 또 역대 취임식과 비교하면 규모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비용과 좀 규모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취임식 예산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가지고 여당에 여야 합의, 특히나 민주당을 주도로 통과시켰던 예산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등등. 그런데 그 당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통과시켜 줘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의 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걸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진실에 입각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외빈 만찬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내일 바로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때문에 청와대 만찬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청와대를 찾는 여러 일반 시민들이 불편이 있다 하는 판단 속에서 지금 신라호텔 영빈관으로 정했었는데 그동안에 국빈 행사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비용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것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50만 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초호화스러운 국빈 만찬이다.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일반인 이용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전부 낭설이고 그건 정치공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이 있고 그동안에 예교적인 관례가 있기 때문에 외빈들을 모시고 이 정도는 해야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이 총론입니다. 그래서 뭐 비용만을 계산해가지고 뭐 포장마차 하나 또는 텐트촌으로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좀 국민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 합당한 정치 공세가 좀 이루어지도록 좀 그렇게 정치권에서도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궁금해지는 이 호기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게 내일 외빈 만찬의 이 코스일 텐데 메뉴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공개해 주시죠.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아직 식장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메뉴가 뭐다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국빈 만찬과 다름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국빈 만찬에 준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먼저 맛보신 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내일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정오면은 뭐 이제 청와대도 개방이 되는데 그럼 이제 2달 달려오신 이제 이 임무가 마무리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의정 활동 오래 해오셨고요. 청와대 경험도 하셨죠. 국회 부의장 거치셨고. 자, 그러면 취임식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성공적인 취임식이라는 평가를 제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랄의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연결됐는데 마지막으로요. 내일 행사를 앞두고 새 대통령에게 바라시는 점 한 말씀 주시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직한 솔직한 정부를 이끌겠다. 국민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성공한 정부에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선거 때의 과정과는 달리 국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성원과 격려를 좀 보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정직한 대통령의 방점을 주셨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늘 영희 시대를 부르짖으시나 지금 2주째 노영희 변호사가 없어져가지고 재판에 바쁘십니다. 네. 지난주는 양지열 변호사가 네, 왔는데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먼데이 스페셜 게스트가 나와 계십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기왕입니다. 아니, 이름으로 지금 바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복기왕 본명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학생운동을 할 때 가명들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때 제가 평범한 이름의 가명을 쓰다가 진짜 이름 한번 밝히자. 그래서 제 이름을 밝혔더니 나쁜 놈이라고 너만 계속 끝까지 가명 쓴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본명을 밝혔는데도 가명이라고. 네. 아, 근데 끝에 왕자가 임금왕자예요? 왕성할 왕자입니다. 임금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네네네. 왕성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임금왕자 딱 붙이셨으면 그냥 부모님이 킹메이커인데. 자, 그래요.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죠. 가명 아니고 본명이십니다. 자, 두 분 방송 같이 하신 적 있어요? 아니, 처음 했어요, 지금. 민서관님하고. 오늘 처음? 오늘 처음. 방송은 처음이에요. 예. 사실은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겹치지 않아서. 네, 각각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수요일에는 이제 보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아, 그렇군요. 오늘은 뭐 전문가 두 분이 이슈들을 막 털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기대해보면서 이 두 분의 화학적 조합을 기대해보면서 주간 이슈 먼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 자정으로 종료가 됩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해서 만 5년 이어졌던 국정 운영이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임기 내의 소회를 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퇴임연설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개성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네, 자, 5년 동안 이룬 성과의 자부심을 가지고 원동력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촛불 정신과 평화 얘기도 있었고요. 갈등의 고를 메우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게 좀 윤석열 정부에 또 당부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최지봉 교수님 네. 먼저 이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주신다면 뭘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저는 가장 닿았어요. 위기에 강한 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됐잖아요. 네. 코로나19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 전염병이 닥쳤는데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일 우리가 많이 해냈어요. 예를 들면 뭐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확산을 최대한 막아서 사망자와 중환자 수를 완전히 이제 억제하는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사실은 경제 상황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았어요. 수출도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경제 문제도 물론 다 안 좋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는 그래도 선방을 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은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또 삼성전자나 이런 데 같은데 정말 그전에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낼 정도로 그렇게 또 플랫폼 사업을 하는 많은 대기업들은 상당히 큰 성과를 낸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성과를 냈다는 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위기에 강한 나라 얘기하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얘기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소부장 기억나시죠? 그 당시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고 수출 규제하면서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 이겨내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소부장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갖췄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5년의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기에서 극복해 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 고생 많으셨고 5년 동안 정말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무거운 짐. 정말 힘든 그 짐을 내려놓는 그 모습. 저는 대통령이 정말 힘들었을 거다 5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넘어온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를 최 교수님이 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이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또 이제 우리가 잘해온 것들을 짚어주셔서 복희환 전 비서관님께 네. 잘 못한 청와대에 계셨었으니까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최 교수님이 다 해버리셨어요. 무슨 말씀하실래요? 답답합니다. 말씀도 또 빨리 하시고 정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셔서 네. 충청도 출신 말레린 제가 어떻게 쫓아갈 방법이 별로 없는데 뭔가 있겠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위기가 3번이죠. 네. 맨 처음에는 그 천안함, 연평도 이런 그 남북 위기 상황에서 맨 처음 문 대통령께서 우리는 왜 미사일 못 쏩니까? 그래서 같이 쐈잖아요. 네. 국민들은 박수 쳤지만 사실상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랐을 텐데 결국은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서 피스메이커, 세계적인 피스메이커는 역할을 했고 또 한 번이 말씀하신 소부장, 일본의 소부장의 속국으로 남느냐 마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실상 국내에도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었어요. 타협하고 가자. 그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우리 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것들을 적당히 타협하자라는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주류 중심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결단해서 지금은 이제 일본의 소부장 그 의존율이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그리고 또 맨 막판에 또 하나 이거는 뭐 현재 위기이기도 한데 요소수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대립 속에서의 우리가 사실 새우등 터진 꼴인데 이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쿼드 가입이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자칫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결단들인데 그러한 위기들을 다 극복을 해내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뭐 세계 10대 이제 대국 중에 하나, 강국 중에 하나 혹은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촛불 정부로 전 정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김정숙 여사님께서 어느 한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년 후에 무사히 청와대를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 일에 파묻혀 있는 대통령 건강을 잘 지키면서 5년 후에 잘 나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랬는데 그 여사님의 소망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뵈니까 에너지가 많이 좀 이렇게 소진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평가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합니다만
저는 우리 70여 년 그 청와대 역사를 지난번 말씀하실 때 그래도 우리가 굴곡의 역사는 있었지만 전진해왔다. 그 전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 5년은 정말로 더 많이 전진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가슴 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어눌하신 것처럼 막 연막을 치시더니 또박또박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를 살짝 해 주셨으니까 자, 지난 금요일 청와대에서 전현직 참모들과 마지막 자리를 윤 대통령이 가지셨어요. 아마 이제 복전 비서관님도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메시지라기보단 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참모들 위로하고 일 많이 시켜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김정숙 여사님도 대통령께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집에 들어가실 때도 서류를 이만큼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 이제 월요일 날 수보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를 할 때도 토론을 한두 꼭지씩 꼭 하는데 제일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사실 발제하는 사람도 대통령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대통령께서 저도 사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거 더 좋아하는데 제 일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메꿔주셔서 고맙다. 그러면서 또 참모들 특히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칭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뭐 이런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뭐 어떤 대목에서는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5년 동안 정말 잘했고 그 지난 금요일 날 행사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마지막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임기를 서로 돌아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선거 직전에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말씀은 못하지만 그것이 이제 평가로 정권 재창출을 못한 거는 다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부정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마음들이 대통령께서도 좀 읽혀졌고 뭐 참모들 내에서도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 행사도 얘기해 주셨고 오늘은 청와대 역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차원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청와대 짐을 계속 이제 비우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은 뭐 서랍, 커피 머신까지 다 뺐다고 하고요. 자, 이제 관광객 기념품 파는 샵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청와대 인터넷도 끊겨서 수기 보고가 이루어지는 중인데 자, 현재 청와대라는 공간 최 교수님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이제는 뭐 일반 관광객들 오는 관광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걱정이 좀 앞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터넷 끊겼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지원 시스템 자체도 당장은 작동하기가 가능할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곧 취임하겠지만 본인의 집무실은 어느 정도 꾸려지고 있지만 비서실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럼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럼 수기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 또 이지원 시스템 깔아놨다 또 금방 옮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방부 내에 어떤 자리들이 마련되면 거기에 또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과연 초기에 원활하게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기자실도 지금 다 마련이 안 된 상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려 섞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비워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비워진 곳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우려와 걱정들이 함께 남아 있어서 비워지는 것도 사실은 좀 씁쓸하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회는 그렇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용산 집무실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임시라고 하니까 한두 달 후에 좀 그럼 어떻게 이제 갖춰지는지 그 사이에 이제 혼란이 없기를 일단 바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꿈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 자,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가능할 것인지 우리 복전 비서관님 가능할까요? 그분께서는 정치를 안 하려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로 들어올 때도 사실 뭐 여러 차례 삼고 초려를 해서 시작을 한 것이 결국은 이제 뭐 운명처럼 대통령까지 이렇게 됐고 저에게 남는 모습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스스로 SUV 차량을 이렇게 운전해서 안전벨트 풀면서 내렸던 뭐 이런 모습들이 화면에 나왔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소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도 나오면서까지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식수 이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에 윤석열 이제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통합과 국민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 그런 것들을 못할 때는 대한민국이 혼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혼란함의 첫 번째 대상이 어찌 보면 윤석열 지지자나 윤석열 차기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물러나는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고 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벌어질 텐데 저는 그런 시도만 없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초야에 묻힌 우리 시대 어른으로서 여러 좋은 진영에 구속되지 않고 독담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자연에서 묻혀 사는 시골 마을의 한 어른으로서 여생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시대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 자, 청취자분들도 지금 많은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 0692-1636 최영일 시사본부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계속 하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낸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공을 제가 가로챌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말씀이시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청취자 7294님 자랑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서민경제, 소상공인, 경제난, 부동산 문제, 2030 청년 실업 문제 해결했나요? 또 이런 이제 의견,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짧게 해주세요. 다 잘할 수 없죠. 늘 미래의 숙제는 남는 것이고 그 미래의 숙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아쉬움으로 남는 건데 그렇게 또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또 덧붙이시니까 바로 청취자 글이 날아오잖아요. 6103님 아산의 아들 암기왕, 암구왕 아니죠. 복기왕. 전 시장님이시네요. 네. 멋진 대담 기대하고 고정 멤버 기대합니다. 고정 멤버까지 지금. 그럼 오영희 변호사님 빠져야 되는데 지금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지내셨지만 아산시장 지내신 거죠? 2번 했었죠. 2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지금 바로 뜨거운 이슈예요.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전에 있었고요. 오후에 이어지는데 좀 전에 저희 기자평론가는 오늘 밤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 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소신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저녁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 내일이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 야, 근데 오늘 이게 딱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 상황 현재 인사청문회 한동훈 후보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보니까 뭐 그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 안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을 해달라. 정리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본인 말씀처럼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키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아까 우리가 들었던 띵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인이 늘 이제 정의와 상식의 법칙.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그런 의혹들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아마도 개인적 지금 자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 주고 기사 내고 돈 주고 논문 싫고 뭐 전문은 논문이 아니고 에세이라고 하니까요. 뭐 에세이든 뭐든. 그런데 그것도 대필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게 과연 정의와 상식에 맞을까? 그러면서 해명은 법에 문제가 없다. 위법한 행위는 안 했다. 지원을 아직 안 했다. 그게 과연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이랑 같이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정의와 상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녀 관련된 여러 의혹들 아직 입시에 지원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게 과연 정의와 상식이 맞는 건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주요 논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후보자가 아까 얘기도 들었지만 사실은 거침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검사장 시절에도 그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침없는 언변과 태도가 정치인 시절의 유시민을 떠오르게 한다. 이런 또 비유가 있어요. 자, 오늘 청문회에서의 답변의 내용과 태도. 혹시 우리 복전 비서관님은 어떤 전략으로 임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십니까? 유시민과 비교하는 것은 유시민 선생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치인은 사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죠. 근데 네네. 검사장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신분이 다르다. 이렇게 사실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정부적인 표현을 한 거죠. 반정권적인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잘리죠. 근데 못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특혜를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수완박 아니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습니까? 거짓말이 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검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하면 어렵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닌 건데 여전히 법무부 장관은 전체 법무행정을 봐야 되는데 이분은 검사 입장에서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돼야 될 변화해야 될 우리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과연 맞는가라는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 또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사실 의도적으로 대립을 하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검수완박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야반도주 하듯이 처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하면 담백하게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약점으로 갖고 있는 딸이라든지 여러 가족과 관련된 재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추고 계속해서 정치적 대립을 통해서 나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은 아까 최 교수님 짚으셨지만 딸 스펙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국제 고에 재학 중이다.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한 정황으로 보여지고 자, 뭐 엄마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 논문 대필 의혹. 그런데 이제 이게 논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후보자 측은 정식 논문 아니다. 이 2페이지에서 6페이지짜리 연습용 페이퍼, 에세이, 고등학생 수준의 과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이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 풀이집을 냈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 수학자 홈페이지의 내용을 표절한 것이다라는 의혹도 또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 합치면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다른 게 한동훈 후보자는 우리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것을 입시에 실제로 활용한 적이 없고 활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방해가 지금 실행되지 않은 거죠. 최 교수님 이제 학계에 계시니까 자,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논란과 더불어서 이 사안을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실행을 안 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볼 때 뭐 처음 제 기억으로 제가 맞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런 활동들을 한 걸 스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걸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인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입시 컨설팅 하는 분이었고 그분은 가족과 관련 그분의 자녀들도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형태의 스펙들을 쌓아간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와요. 그럼 이걸 왜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말처럼 이거 입시에 사용 안 하려고 했던 건 왜 하는 거예요? 연습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연습용을 왜 쓰냐고요, 제 말은.
그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펙을 쌓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저널에 실었어요. 근데 그 연습용 페이퍼래요. 그러면 다른 그 저널에 실린 다른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의 페이퍼는 뭐예요? 그것도 연습용인가요? 아니 형평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전부 다 그럼 연습용이냐.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본인 편리한 대로 해석을 자꾸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뭐 돈을 주고 했다. 돈을 주고 한 건 문제 없습니까? 아니 기사를 돈을 주고 기사를 쓰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 언론사가 언론사입니까? 그게 언론사도 아니죠. 돈 받고 기사 쓰는 데가 무슨 언론사예요? 블로그지. 그런데다 기사를 실는 거 인터뷰를 실는 것도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돼요. 한동훈 후보자는 이거 언론 아니고 블로그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또 LA 트리뷴이에요. 네. 그것도 사실은 트리뷴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들이 많거든요. 미국에. 그런 데다가 그러면 인터뷰를 왜 실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연습용으로 써서 몇 개를 실었고 또 하나는 책도 책 두 권 같은 경우는 표절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처음에는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려져 가지고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논란이 저작권법 침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걸 판매를 했다면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와 쓰면 그건 저작권 침해예요. 근데 그걸 뭐 피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해명한 거 들어보니까 그거 차단해서 못 보게 하고 더 이상.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또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합의라고 하는 게 이제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받았다고 해명을 해요. 예. 근데 그럼 그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정말 순수하게 한동훈 후보자 말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입시에 쓸 계획도 없이 그냥 차근차근 해왔고 이런 활동들이 그런 계획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여러 가지가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는 스펙에 가장 최적화된 내용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안 쓰려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실행은 안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거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후보자 본인도 20년 전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있고요. 위장 전입 논란, 또 채널A 사건 당시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제출 안 했느냐. 이거 상당히 장기간 여야가 싸웠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의 이 배제에 대해서 분리에 대해서 반대 앞장섰고 이것도 이제 전선이 될 것 같은데 자, 북전 비서관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통과 불가합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에 세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청문회 자체가? 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국무위원 후보자가 야반도주 하듯이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거예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후보는 사실 자격이 없는 거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현재 청문회 응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미꾸라지처럼 계속해서 엉뚱한 이슈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이리저리 뭐 핑계를 뭐 대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핑계들도 상당히 많아요. 조금 전에 예로 나왔던 블로건지 언론인지 LA 트리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사실 언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돈을 주고 한 건데 해놓고 또 그걸 왜 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면 언론을 하는 게 맞죠. 이 두 가지 어떤 배치되는 해명들 그래서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한동훈 후보의 삶이 우리 국민 정서와는 굉장히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짓된 조어로 해서 국회와의 대립을 하고 마치 윤석열 그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처럼 해서 정치적 역할을 높이고 다른 청문 후보들의 약점을 이쪽으로 빨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뭐 두 분 다 래퍼십니다. 두 분 다 래퍼.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20초씩 드릴 테니까요. 단문으로 그래도 내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최 교수님. 정의와 상식이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세요. 국민들이 볼 때 정의와 상식이 서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주세요. 북전 비서관님. 본인을 찍지 않은 국민들을 국민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그러려면 당장 앞에서 보여주는 실천적 과제가 한동훈, 정우영 이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 또다시 전쟁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주간 이슈 먼데이 최진봉 교수님, 복희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Well, how was I to know there was a party going on? There was a splishing and a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오늘 오후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마음대로 골라 드시면 됩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마지막 코너죠.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본부.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이 도시를 가보는 것 같은데 홍콩입니다. 홍콩 분위기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뭇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홍콩에 경찰 출신 행정장관이 선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홍콩의 분위기가 달라진 그 이유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 2020년 6월 1일에 기습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됐죠. 네. 그러면서 예전 글로벌 금융의 허브로서나 또는 자유로운 홍콩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오던 시민단체들이나 또 정치적으로 중국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민주 진영도 거의 사라진 채 오로지 중국 중앙정부가 장악한 홍콩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요. 지난해 1월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이런 원칙을 강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3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출마자의 애국심을 평가하기 위한 공직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학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해 5월 말에 홍콩 입법해 우리나라로 국회거든요. 여기서 통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선거법 개학 후 첫 행정장관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친중 성향의 존 리 후보가 역대 최고인 94%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존 리 당선자는 2014년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등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보안 부국장과 보안국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진두지휘했었고요. 이 공로로 지난해 6월 경찰 출신으로 첫 정무부총리에 발탁이 돼서 빙과일보 등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던 홍콩 언론사를 폐간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네, 우리가 뭐 그동안 한 2년여 전 계속 홍콩 이슈를 다룰 때는 말씀하신 우산혁명, 송환법 반대 시위 엄청난 이제 충돌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야, 2년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나 싶기도 한데 홍콩의 행정장관을 홍콩 시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2014년 우산혁명이 바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선거위 위원이 8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났을 뿐 여전히 소수가 참여하는 간접 선거로 행정장관이 선출이 됩니다. 일명 체육관 선거죠. 자, 어제 선거에서는 선거위원회 위원 1,461명이 61명 중에서 97.74%인 1,428명이 참여를 했고요. 고작 8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미 민주 진영의 출마조차 봉쇄된 상태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결정한 인물이 당연히 당선되는 하나만한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관심도도 낮은 편이었고요. 뭐 제대로 된 유세라든지 검증 과정도 거의 다 생략된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년 사이에 홍콩 시민들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어서 그때 당시 탄압을 했던 인물이 나왔는데 97% 이런 찬성이 어떻게 나오지 그랬는데 홍콩 시민들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새 행정장관에 대해서 뭐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친중파로 꼽히는 존 리가 홍콩 정부의 1인자인 행정장관 자리에 앉으면서 뭐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사실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 이 행정장관은
베테랑 행정 관료들이 앉았던 자리거든요. 근데 왜 경찰 출신, 그것도 강력범죄와 공안 분야를 40년간 담당했던 경찰 출신이 이 행정장관 자리에 앉았느냐. 중국 중앙정부가 이 소위 말해서 서구에 물이 많이 든 행정 관료들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직면한 압박이 고조되고 또 영국과 미국이 홍콩 내 시민의 자유 후퇴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에 맞서 싸울 스트롱맨을 골랐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또 이 홍콩 경제의 핵심인 금융 및 투자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보안에만 매진하는 행정장관의 강권 통치로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가 더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거 전부터 그나마 남아있던 민주진영 인사들의 탈출도 이어지고 있고요. 존 리의 취임 이후 매월 10,000명 전후였던 해외 이민 희망자가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영국령이었으니까 뭐 상당히 홍콩은 서구화됐었는데 다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특구였지만 이제 뭐 중국의 일부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에 물이 든 과거 행정장관과는 다른 인물. 그렇죠. 근데 이름은 존 리잖아요. 존 그러니까요. 존 리인데. 네. 네. 자, 그리고요. 또 오늘 다른 나라 필리핀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독재자의 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지금 사실 웃음이 나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네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선거 이렇게 치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필리핀 전역에서는 오후 7시까지 대통령과 부통령 따로 선출합니다.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300명, 각 지방자치단체장 18,000명을 뽑는 한꺼번에 선거가 다 하네요, 선거를.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사진을 보시면은 무슨 시험 치르듯이 표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 필리핀을 나락으로 빠뜨린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인 페르난디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과 인권 변호사 출신의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이 맞붙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주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마르코스 후보가 56%의 지지율로 23%를 얻은 로브레도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겨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별도로 선출하는 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야,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도 굉장히 스트롱맨인데 그 딸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고 대통령 후보는 전 예전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다.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그 마르코스 이멜다의 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멜다 하면 3,000켤레의 구두. 유명했죠. 예, 유명했죠. 저희 고등학교 때 이때 필리핀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군이 국민의 편을 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권을 전복했어요. 그때가 1986년이었습니다. 제 대학교 무렵이군요.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자, 악명 높은 이 독재자의 아들과 현재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필리핀은 40세 이하 유권자가 56%에 달하고 마르코스 후보는 주로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은 지난 30여 년 전에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기성세대들도 오랜 경기 침체에 지쳐서 차라리 그때가 낫다라는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 두테르테 대통령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도가 될 리 만무하고요. 게다가 70% 이상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현실에서 SNS를 통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르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유포하는 이 가짜 뉴스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악랄한 비방이 난무하고요. 심지어 마르코스 후보 선친의 독재와 탄압의 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2달 새 700여 개의 계정을 폐쇄했음에도 신규 계정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쫓겨난 가문이 행한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의도적인 집단 기억 왜곡의 결과물이다. 이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 인상적입니다. 쫓겨난 가문이 행한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의도적인 집단 기억 왜곡의 결과물이다. 자, 필리핀에서 이렇게 마르코스 가문처럼 정치 가문이
대대로 정계를 장악하는 시스템은 있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AFP 통신도 국민에게 쫓겨난 독재자의 아들이 36년 만에 아버지를 포함한 가문의 실추된 이미지 복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필리핀 특유의 왕조 정치에서 찾고 있는데요. 자, 150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 열강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본국에 빌붙어서 권력을 장악한 몇몇 가문들이 그 지역의 정치와 경제 권력을 다 독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특혜를 나눠주거나 표를 사고 폭력에 의존하면서 권력의 자리를 지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특히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1986년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후에도 필리핀 내 가문 정치는 더 공고해졌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식민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19개 가문이 필리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수십 개 가문이 힘을 잃었지만 2019년 중간선거에서도 234개 가문이 의원직을 차지했다. 필리핀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의 지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잃은 가문도 언제든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필리핀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 정치 가문에 빌붙을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 신인이 다시 들어가거나 하더라도 이것도 쉽지 않고 설사 소수가 들어가더라도 이미 그 정치 가문들의 카르텔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정치 권력을 집안이 나눠 먹고 있다. 안 되겠죠. 안타까운 소식인데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청취자분 3203-7294-5212 1636-3272-6103 이렇게 6분입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대통령 취임식 날 12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